여러모로 이렇게 보니까 베트남이란 데가 대운을 타고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산 기지로 활용한다든지 물건을 파는 시장으로서만 대하지 않고 이제는 같이 성장하는 나라로 인식하고 양국의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 시기가 계속 최소 한 10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트남 정보는 베트남 인사이트. 네, 오늘은 제가 코트라 하노이 본부 방문하기 위해서 이 참비타워 방문했습니다. 시내에 있는데 참비타워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 참비타워 시내에 아주 큰 건물 빌딩으로 옛날에는 아주 이게 뭐 랜드마크적인 이런 건물을 이렇게 27층인가 8층 같은 꽤 높은 건물입니다. 여기 코트라 동남아 대항주 본부 여기 있어가지고요, 국내 기업들 많이 방문하고 그러는데 여기 이희상 본부장님 오랜만에 만나기로 해서 여기 아마 20층인가 그런데 이 건물 들어가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20층 올라왔고요. 여기 코트라 이렇게 있고 다른 한국 관련 기업들도 20층에 많이 입주해 있네요. 자, 중소기업 전용 열린 무역관 다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중소기업 제품들도 많이 수출하는 거 전시가 많이 됐네요. 접견실 미팅룸도 이렇게 쭉 돼 있고. 본부장님. 새해 처음 뵙네요. 네. 네.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뭐 제 직업이니까. 우리 김동윤 부장님도 오랜만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살을 좀 원래 멋있어요. 근데 전망이 오늘따라 더 좋아 보이죠, 여기가? 오늘은 좀 깨끗해 보입니다. 예. 저도 어제는 진짜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엄청 매연이 심한 것 같아요. 네. 스모그, 그러니까 영국 스모그 같아. AQI 뭐 뻑하면 200 넘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경제 성장률도 네. 짙게 나왔는데 잠정이긴 하지만 작년에 7.09%예요. 네. 굉장한 성장률이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재작년에 5.05였잖아요. 네. 그것도 높다고 생각했어요. 네. 도전한 거에 비해서는. 네. 근데 7.09가 이게 3분기, 4분기 되니까 7을 확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남들은 다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3, 4분기 가면서도 어려워졌는데 예. 베트남은 오히려 더 좋아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국회에서 목표는 6점 몇 %? 이 정도를 잡고 있는데 총리께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8%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그 있어요. 올해는 또 8% 목표로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가 목표가 8%가 된 거예요 지금. 잘 아시잖아요. 뭐 어떤 항목 어떻게 하면 넣어갖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맞을 확률이 드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보통 이제 총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제 으쌰으쌰 하면은 각 부서들이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네? 어떻게 하든 뭐 그러니까 제도로 네. 이제 수출을 늘리게끔 하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올해가 되게 중요한 해거든요. 어떤 의미세요? 2026년 1월에 당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향후 5년간의 이제 그 5년씩 터울로 하는데 이제 다음 연도에 그게 되니까 올해 좀 어느 정도 좀 잡아놓고 그러니까 그래야 현 지도부가 또 이제 그렇죠. 인정을 받으면서 지도부가 다시 신임을 받아야 돼요. 내년 1월에. 지도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명운을 걸고 드라이브를 올해 박차를 가겠네요. 물론 이제 당연히 지금 지도부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근데 이제 그 경제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 못해진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일단 성공적이잖아요. 푸종 서기장 돌아가신 다음에 계속 성장률이 더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 국민들 입장에서도 체감을 할 테고. 예. 이 최근에 또 축구까지. 그러니까 축구까지
몇 년 만이죠? 6년? 꽤 오래됐는데. 예, 꽤 네, 오랜만에 박항서 감독 이후에 예, 우승을 해버리니까 다른 나라 감독할 때는 또 지지부진하다가 예. 한국 감독이 맡으니까 다시 또 그 결승전이 있었던 밤에 네. 난리 났었어요. 네, 시가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네. 옛날 월드컵 때 생각하면은 딱 그 분위기 그 분위기죠. 그때 이게 항상 구군이 이렇게 예. 상승되는 걸 예. 느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노이에 계신 분들은 그런 느낌을 예.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남북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게 축구가 잘 되면은 그게 봉합이 점점 되는 느낌이 스포츠가 있어요. 이렇게 단합하는 예, 데는 예, 뭐 우리나라도 예. 뭐 여야 있고 뭐 진보 보수 있지만 스포츠 쪽으로는 하나로 뭉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이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경우 그 베트남이란 데가 대운을 타고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축구에 그리고 플러스 이제 한국하고는 궁합이 맞나 보다. 예, 예. 한국 사람들한테도 도움 많이 돼요. 예. 그럼요. 요즘에는 어디 가면 한국 사람이 많이 물어봐요. 김성식 감독 네, 때문에 그게 인지도가 예. 엄청 한국 좋아졌어요. 선수- 박항서 감독 이후에 이제 예. 다시 꼭, 또 네. 한국인, 한국 상품 예. 이런 거에 대한 또 호감이 올라가는 거죠. 어. 아, 많이 올라갔어요. 예. 예. 그리고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저 골키퍼인가요? 그 선수가 이제 태극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감독은 또 이제 베테랑이 근데 이게 그런 거 같아.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기질하고 옛날 사람들 기질하고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독거리하면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예. 전임 감독은 일본에서 감독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냥 이제 개인주의 성향. 그러니까 그 축구 자체도 막 그냥 확 밀어붙이고 이런 게 아니고 빌드업 차근차근 일본 스타일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아마 또 안 맞지 않았을까. 그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거. 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베트남하고 기질이 같이 맞는 것도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태국 가면은 사람들이 길에서 클락션도 안 울리잖아요. 그런 기질하고 또 일본하고 기질이 맞아서 일본 기업들이 거기에 몰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는 또 여기하고 기질이 맞으니까.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네. 와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진도 나고 시원시원하고 좋아. 이렇게 돼갖고 점점 다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요즘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역시 한국이다. 역시 한국이다 하는 말이 많이 해요. 옛날에는 안 들렸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니까 역시 한국이다. 이게 축구에만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 방면에 투자나 사업을 같이 해보니 다른 외국하고 해봤을 때 투자 기업도 한국 기업은 굉장히 컴플라이언스가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타국 특정 국가를 말씀을 드리겠고 그 기업들이 좀 막무가내거든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축구 영향도 상당한 부분이 있겠죠. 이게 박항서 감독이 잘했을 때는 이제 뭐 좀 자기네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수준이 올라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 한번 근데- 다른 나라 감독들을 근데 해보니까 아니야. 미끄러졌다. 그러니까 감독이 차지하는 비중이 축구라는 엄청 게임에서 크죠. 굉장히 큰 거라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한국 연말연시 해가지고 한국 그 투자자나 그 기업가분들의 좀 이렇게 동향 변화나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어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대기업은 다 들어왔잖아요. 들어올 만한 데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협력업체들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투자의 흐름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젠 증액 투자로 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잘 돼갖고 더 추가로 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신규 투자로 막 들어오는 거는 중국 쪽인 거고 그동안 여기에 투자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을 회피하려고 여기 우회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려고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증액 투자가 조금씩 되고 있던데요. 그리고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이 반도체 쪽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또 어떤 획을 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 쪽에서 뭐 저 디지털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베트남 쪽에 많이 좀 AI 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게 한국에는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AI 이런 것들이 동남아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면은 한국 기업의 진출도 늘어나겠죠. 전체적으로. 예. 근데 이제 와서 잘 보시면 작년에 미국의 모든 빅테크는 동남아 순회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뿐만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데이터 센터 설치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AI 센터 하기도 하고 인력 교육 시키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실제로 투자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AI 센터 비슷한 거. 근데 이게 금액이 크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정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디지털 관련된 뭐 장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한국 기업한테도 도움 되겠죠. 미국에서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외에 나머지는 생산을 별로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 수요가 늘어나면은 우리나라의 중정기기 경쟁력 엄청나잖아요. 다 팔릴 거고. 코토라 차원에서는 조금 뭐 올해 좀 새로 계획하거나 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게 있나요? 예, 본부 차원에서는? 일단은 공급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봐서 아세안에 있는 그 뭐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 뭐 어느 나라 기업이든 트럼프 2기가 되면은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산 중간재를 안 써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 기회를 우리 기업들이 그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조금씩 더 작년에도 한두 번 해봤거든요. 꽤 괜찮았어요. 이렇게 그런 걸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아이스 브레이킹을 저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해놨더니 한국계 여기 진출 기업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대에 베트남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요소가 있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거죠. 예. 근데 이제 보편관세가 중국은 높게 때리고 여기는 적게 때리게 되면 결국은 상대적인 여기서 이익을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 관세율의 차이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제를 안 쓰고 한국산을 쓴다든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 틈새를 노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기회를 찾으면은 또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 여기에 어떤 전자 이런 기업들 보고 쫓아온 협력 기업들 다 이게 중간재 이렇게 생산했고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른 공장에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명확해져야 돼요. 미국의 정책이. 그러니까 뭐 원산지 기준 비율을 갖고 할 거냐 뭐 아니면은 또 다른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모기업이 어느 국적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느 쪽으로 튈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봐서 우리나라 기업의 기회를 찾아주는 근데 저희는 장을 판을 한 번 깔아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나머지는 수출 면에서는 동남아 쪽은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들이 점점 뭐 우리나라 한국은 다르다라는 인식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프리미엄 소비재라든지 그다음에 첨단 산업 있잖아요. 디지털 그다음에 의료 바이오 뭐 이런 데들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의 수요는 꾸준히 찾아서 줘야 되는 것들이고. 이 베트남 내 도시별로 해서 조금 달라지는 특징들은 좀 있나요? 갈수록 북쪽으로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죠. 갈수록. 네. 갈수록. 아무래도 하노이 쪽 예. 개발 프로젝트도 좀 하노이 쪽이 많이 예. 속도를 더 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산 배정이 갈수록 북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지하철만 해도 원래 호지민 쪽 먼저 이렇게 하려다가 하노이 먼저 개통했잖아요. 호지민 최근에 뭐 연말에 개통한 어차피 두 개 다 이제 그 차관 받아서 한 거긴 한데 여기가 더 먼저 갔죠. 그런 식인 거죠. 호치민 그거 제대로 뭐가 백업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5년 걸릴 거로 예상했더니 17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쪽으로 무게를 실어주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쪽으로. 또 얘기가 되는 게 그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발달해 있으니까 국토 균형 발전 속도를 일부러 좀 조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하노이 쪽에 계신 분들이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진출 기업들도 서서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호치민에 본부가 있는 기업들이 꽤 많잖아요. 그걸 이제 언제쯤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느냐 아니면은 동등한 무게를 갖고 가야 되느냐 이런 식의 국토부 쪽 보면 지금은 남북철도 그거 수주에 엄청 기대를 지금 고속철이요? 네, 고속철도가 한다고. 고속철도 그렇고 원자력 발전소도 그렇고 하겠다고 발표는 신도시까지 뭐 산업단지 뭐 해가지고 발표는 했는데 의지는 강해요. 의지는 강한데 실질적으로 할 때 그 뭐라 그럴까 고속철 같은 경우는
자기네 예산만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어떻게 그러면은 탄력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기회 요인은 그러니까 계속 생기고 있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나 뭐. 그것도 이제 중국하고 경쟁이 좀 이렇게 치열할 거라 생각했는데 약간 이제 중국은 좀 베트남 정부 자체가 중국 자본을 쓰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자기 자본으로 하고 싶지만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독일이나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하죠.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도 별로 안 좋고 지금 경제적으로 미국도 여유가 없고 독일이나 이런 나라도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니까 투자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는 자체 예산으로 한다. 고속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도 속내는 복잡할까요? 금액이 들어가는 게 거의 뭐 이 나라의 1년 예산에 버금가는 프로젝트 금액이 되는데 물론 한 해에 집중되는 건 아니지만 뭐 한 10년 넘게 걸려서 나눠서 쓸 수는 있겠죠. 부분적으로 이제 구간을 끊어서 하노이에서 어디까지, 호치민에서 어디까지 먼저 이제 시작은 하긴 할 텐데 그게 이제 얼마나 길게 갈지는 잘 모르는 거죠. 추진력이 있어갖고 하긴 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또 봐야죠. 뭐 부분 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돈을 갖고 오란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가 유리한 거는 자금까지 대주겠다고 그래갖고 그런 거였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발표했으니까. 기회의 요인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문하는 뭐 기업인들이나 뭐 컨설팅하러 오시는 분들은 뭐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트렌드나 분위기나 물어보는 내용들이? 저희 쪽으로 오는 분들은 대부분 다 수출 수출이- 기업들은 그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기네 품목 이런 거에 대해서. 신규 진출은 이제 전에보다는 줄었지만 줄었죠.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쪽 신규 투자가 된다면 모를까 나머지는 다 증액 투자. 그래도 증액 투자만으로도 꽤 일정 부분 투자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뒤처진 것 같더니 또 이렇게 하반기 지나면서 또 많이 작년에 또 순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삼성이 많이 투자해서 그런가? 꼭 그렇지는 않고 그, 투자 프로젝트 수 자체가 늘어나긴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투자했던 업체들이 증액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꼭 삼성만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증액 투자가 늘어난 거고 중국이나 이런 데가 이제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 거는 그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생산 기지 이전한 게 일단은 1차적으로 완료가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현재 한국 법인이 네. 현재 상황에서는 몇 개가 돼 있나요? 11,000개 정도. 프로젝트 수로만. 만 개가 그러니까 넘는 거네요. 네, 만 개가 프로젝트 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신고 뭐 이런 거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11,000개, 만 개가 넘었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확한 기업이 이제 그 중에서는 뭐 약간 페이퍼 네. 컴퍼니 같은 것도 네.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게 10,0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거죠. 네. 어디 그런 기업 7,000개, 8,000개 네. 그 뭐 몇 년 전에 네. 그랬었는데. 갈수록 북쪽으로 더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올만한 곳들은 다 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거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 내에서 어떤 상품이 또 뜨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아세안을 대하는 전략 이런 게 차이가 있으면은 또 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1, 2년 내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중익 투자가 있기 때문인 거고 지금 전기전자 뭐 이런 거 다 들어왔고 삼성이 반도체 쪽 들어오면은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들어올 건 자동차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공장을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빨리는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소비재 유통 쪽도 좀 이렇게 많이 캐파를 늘려가는 그런 추세라고 봐야 되나요? 늘어나고 있죠. 아세안 국가 다 그렇고 베트남이 특히 1인당 가처분 소득이 빨리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비가 느는 거는 물론 저가만을 추구하지 않는 이런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중산층이 계속 늘고 있어요, 베트남.
여기 그 최근에 한인타운이나 한인 커뮤니티 사회는 좀 뭐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처음 오셨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주재원이나 가족, 뭐 교민 그 고정된 사람들이었다면 요즘에는 한국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 하노이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관광객들이 늘었고.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진 않았었는데 대부분 네. 하롱베이 가고 뭐 이랬었는데 그냥 집단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호안기엠 정도만 가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미딩 근처도 다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관광객들이 다니지 않던 곳들을 이제 하노이를 이제 구석구석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 이제 한 번씩 갔다 왔으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깃발 패키지 투어로 한 번쯤 돌았는데 이제 그 포지션 다 했어. 명소들을. 그럼 이제 생활 속 어떤 그런 공간들. 이렇게 처음에 재작년에 왔을 때는 미딩 근처만 미딩 근처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관광객도. 근데 그때는 호안기엠 근처에만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미딩 근처에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럼 숫자로 나올 수는 없는데 제가 커뮤니티가 느끼기에는 이제 성숙 단계인 거 20년 됐거든요. 이제 여기 한인회가 구성된 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렇게 허가하지는 않지만 코리아타운에 비슷한 완결된 모습을 거의 갖춰가고 있는 그럼 관광객들마저 들어오게 되면 거기 상권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개인 투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개인 투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숫자로도 나타나는 게 작년에 베트남을 방문했던 한국 관광객 수가 457만 명. 1위 아니에요, 1위? 외국인 방문객 25% 정도 됩니다. 엄청난 거죠. 바로 인접 국가도 아닌데. 1,700만 명, 1,760만 명인가 그랬는데 연간 그 중에 우리가 4분의 1이에요. 엄청난 거. 근데 그러니까 2023년에 비해서도 100만 명 이상 늘었어요. 한국인 관광객 수가. 그러니까 미딩에서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안 온다 해놓고 엄청 많이 오세요. 기본적으로 많이 숫자 자체가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한국하고 베트남의 관계는 점점 밀접해지는 거죠. 그게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런 트렌드나 추세는 안 바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베트남 사랑이 점점 더 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이나 한국 기업이나 한국 사람들에서 생각하는 인식이 따뜻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다른 외국 가면 약간 차별받는다거나 아니면 인식이 좀 외국인으로 인식받잖아요. 베트남에 오신 한국 분들은 그런 게 많이 적어서 마음 편하다고 말씀하세요.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편하니까 자주 오시는 거지 꼭 좋아서 많이 오시는 것보다는 편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노이 시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게 많은 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하노이만 오는 분들도 있어요. 분위기가 좋다고. 그냥 하노이가 그리우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분위기가 좋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죠. 오면 기분이 좋아요. 그 매니아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 매니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이 있으면 있어 볼수록 굉장히 더 역동적이라는 걸 느끼게 되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거고 그리고 소득도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하고도 굉장히 많이 밀접해지겠죠. 상품 교육면 뿐만 아니고 투자 쪽에서도 투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산 기지로 활용한다든지 물건을 파는 시장으로서만 대하지 않고 이제는 같이 성장하는 나라로 인식하고 상생하는 쪽으로 가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고 기술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양국의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 시기가 계속 최소 한 10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부장님은 되게 좋으시겠어요. 이런 좋은 상황 그럼요. 속에 네.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뭔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모습. 너 해도 안 되는 곳에 있으면 포기하게 되죠. 안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뭘 하면 또 성과가 있고 그거 주목을 받고 하면 그리고 기업들 얘기를 듣고 하면은 기업들이 이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죠. 그 하여튼 뭐 더 계속 네. 승승장구하시면서 잘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한테 좋은 일이 많아야죠.